네,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세 번째 이야기, 분류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분류편이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분류 모델 중에 디시전 트리, SVM, KNN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시전 트리는 뭐 의사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배웠던 트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트리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루트라고 불리우는 특별한 노드가 있고, 루트라고 불리우는 모든 노드의 쌍은 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재기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면은 또 이렇게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죠. 즉 나는 누군가의 자식이면서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이클, 순환하는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죠. 네, 그래서 이런 트리 구조를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게 의사결정 트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냐면 루트 노드는 의사결정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류해야겠다,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첫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트리의 모양에서 이런 내부의 노드는 이걸 우리가 브랜치 노드라고 부르죠. 이 브랜치 노드라는 뜻은 두 개의 자식 또는 두 개 이상의 자식으로 구분된다는 겁니다. 여기선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브랜치 노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네, x는 뭐 5보다 크냐? 뭐 이런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왼쪽은 x가 5보다 작은 녀석들, 오른쪽은 x가 5보다 큰 녀석들로 구분이 되는 거죠. 네, 마지막 리프 노드는 의사결정이 끝난 결과입니다. 즉 분류의 결과가 리프 노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리프 노드에 들어온 노드는 전부 다 어떤 한 동일한 그룹에 속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이진 트리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진 트리는 모든 노드가 자식을 두 개 가지는 트리가 아닙니다. 최대 두 개 갖는 트리가 이진 트리인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이 의사결정 트리에서는 모든 넌 리프 노드는 두 개의 자식 노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네, 이런 디시전 트리를 뭐 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카트라는 뜻은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트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사결정 트리는 분류에도 이용이 되지만 회계에서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예를 한번 보죠. 동물을 분류했어요. 여러분들은 동물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네, 뭐 일종의 스무고개 같은 거죠. 나는 동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번 알아맞혀봐 이런 거죠. 그러면 일단 먼저 어디 사는지부터 따져봐야겠죠. 땅에 사나요? 네, 이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디시전을 내려야 됩니다. yes라고 하면 땅에 사는 동물들을 포함할 것이고 no라고 하면 땅에 살지 않는 동물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럼 땅에 사는 동물 중에서 곰인가요? 육식동물인가요? 라고 물어봐서 yes 그러면 네, 당신은 곰이군요. no 그러면 당신은 토끼군요. 이렇게 되겠죠. 물에 사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라고 하면 돌고래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하늘을 날 수 있나요? 네, 독수리는 날 수 있고 펭귄은 못 납니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모든 노드에서 두 개씩으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시전 트리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에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맥스 뎁스, 루트 노드와 리프 노드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거니까 1, 2, 3, 4 해서 맥스 뎁스가 5가 되겠네요. 맥스 뎁스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사결정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시간은 덜 걸립니다. 대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좀 더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맥스 피처입니다. 이 디시전 트리에서 나는 과연 몇 개의 특징을 고려할 것인지 이런 값들이 특징 값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은 민 샘플스 스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할 노드에 최소 값이 몇 개 있어야 분할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값이 두 개 들어있는데 두 개 모양이 달라요. 분할해야겠죠? 뭐 그런 뜻으로 디폴트는 2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뭐 적어도 뭐 3개 정도에서 하나 정도 틀린 건 내가 참겠다. 그러면 이게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mean samples leaf, 그러니까 리프 노드에 저장되는 최소 원소의 개수입니다. 적어도 한 개는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맥스 리프 노드, 이 리프 노드의 최대 개수, 내가 분류할 그룹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값들을
의사결정 트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사용을 합니다. 네, 분류에 사용하는 의사결정 트리를 생각을 해보죠. 분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디시전 바운더리, 의사결정 경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네, X1은 집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X2는 집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집의 면적과 가격을 가지고 나는 이 집이 한 달 이내에 매매될 것이다, 매매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봤더니 이 집은 면적도 작은데 가격도 착해. 그래서 빨리 팔렸어요. 네, 이 집은 네, 면적도는 작지만 가격이 세요. 그래도 뭐 어떤 일인지 빨리 팔렸어요. 뭐 그런 식이죠. 이 집은 면적도 넓고 가격도 세니까 잘 안 팔려요. 그런 집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빨간색 삼각형과 파란색 사각형을 구분하는 이런 어떤 경계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디시전 바운더리, 의사결정 경계인 거죠.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서는 바이너리 디시전을 반복해 가면서 찾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경우에 우리가 X2와 T1을 고려해서 이걸 구분한다고 칩시다. 분류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X2니까 이쪽 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릴 건데 이 선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각형을 적절하게 구분해 줄 수 있는 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선을 그렸다고 치면 네, 이 밑에 있는 건 파란색, 위에 있는 건 빨간색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죠. 하지만 뭐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에 해당되는 미안합니다. 이 T1보다 작은 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쪽 노드에 들어가고 T1보다 큰 거에 해당되는 영역이 이쪽 노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를 일단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나요? 네, 여기서 만족해요라고 하면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고요. 대신 오류가 좀 많겠죠? 좀 더 해보자라고 하면 이번에는 X1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바운더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T2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제시할 겁니다. 뭐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그래서 X1보다 작냐? Yes, No. X1보다 작냐?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X1보다 작냐? No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X3라는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하겠어요. 그래서 X3보다 작냐? Yes. 그럼 2 들어갈 것이고 X3보다 작지 않냐? 크냐? 그럼 No. 그럼 2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구분을 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둘을 구분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더 잘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네, 디시전 바운더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더 적용을 해봅시다. 네, 뭐 이 경우는 한 개 틀렸으니까 봐줄까요? 네, 1, 2, 3, 4, 5, 6, 네, 8개 중에서 한 개 틀렸네요. 이 정도는 우리가 뭐 봐줄 수 있죠. 근데 얘는 3개 중에서 한 개 틀렸습니다. 이거 못 봐주죠.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T4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또 적용할 겁니다. 그래서 T4보다 작냐? 이 녀석. 크다. 이 녀석. 네, 이러면 잘 분류가 됐죠? 그리고 네, 얘도 네, 8개 중에 한 개 틀렸으니까 봐줄만 하는데 얘는 3개 중에 한 개 틀렸네요. 얘는 못 봐주죠. 그래서 얘도 또 나눕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스레시홀드를 쓸 겁니다. T6죠. 그래서 X1이 T6보다 작냐? 그럼 이 부분이 되겠죠. 네, X1이 T6보다 크냐? 이 부분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실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이런 모양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됐습니다. 이 트리는 그러한 모양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노드에서 얘를 더 쪼개 말어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말인즉슨 디시전 트리에서 새로운 노드를 생성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3가지를 고려합니다. 첫 번째는 인포메이션 게인, 그러니까 어떤 정보의 획득이 더 증가하는지, 두 번째는 트리의 뎁스가 더 증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리 정한 에러 매트릭을 만족을 시키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자 보세요. 이걸 더 쪼개면 더 정교한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래서 더 증가를 시키면 증가를 시킬수록 우리는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어요.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건 분할을 추진하자, 더 쪼개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트리는 한 번의 디시전으로 우리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트리는 한 번, 두 번의 디시전을 해야 알 수가 있죠. 즉 그만큼 뎁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연산 시간이 더 걸리는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런 경우는 분할을 제어하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러 매트릭도 적절하게 만족을 시키면 더 분할을 안 할 거니까 또 분할을 제어하는 조건입니다. 결국은 더 쪼개자, 자식 노드도 더 내려가자라고 하는 거하고 그만 내려가자라고 하는 두 요소가 서로 충돌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 에디터 한번 얘기해 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정보를 더 얻는다고 할 수 있냐면, 무질서도가 감소할 때 우리는 더 정보를 얻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무질서도하고 자식들의 무질서도의 평균을 뺀 값을 우리가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합니다. 네. 무질서도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한번 예를 한번 봐보죠. 첫 번째,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는 데이터가 정확히 반반 갈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12개의 데이터와 12개의 데이터가 갈려 있는데 빨간색 점도 12개고 파란색 점도 12개입니다. 네, 그럴 경우에 X1을 파란색, X1을 블루, 미안합니다. 네, X1을 블루, X2를 레드라고 한다면, 보세요. X1일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왜? 전체 24개 중에서 12개가 파란색이거든요. X2에 속할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왜? 전체 24개 중에서 12개가 빨간색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을 쓰기로 했었죠. P 곱하기 로그 P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은,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로그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B는 이게 두 개로 브랜치되기 때문에 밑이 2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세요. 로그 2의 2분의 1은 얼마냐면, 2분의 1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오고 로그 2의 2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이게 1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2분의 1에 2분을 더하니까 1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x하고 y가 똑같은 거로 묶여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 엔트로피는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얘를 우리가 한번 디시전 트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네, 왼쪽에 있는 경우는 어떤가요? 네, 전체 노드의 개수가 11개인데 그 중에서 분류가 8개입니다. 그래서 PX1은 11분의 8, 레드가 3개입니다. 그래서 PX의 2는 11분의 3. 이걸 저 식에다 집어넣어 보면 0.8454가 나옵니다. 오른쪽은 어떤가요? 전체 13개 중에서 분류가 4개입니다. 그래서 13분의 4. 전체 13개 중에서 레드가 9개입니다. 13분의 9.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해 보면 0.8905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둘의 평균이 이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엔트로피에서 아까 우리가 일로 계산했었죠. 자식의 엔트로피 평균을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빼면 0.1321이니까 이렇게 쪼갤 경우에는 우리가 0.1321만큼의 어떤 정보의 획득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 의사결정 트리를 더 분화를 시켜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트리를 분할을 시킵니다.
그 다음은 의사결정 트리를 회귀에 적용하는 걸 한번 볼게요. 네. 이 회귀에 적용할 때 먼저 한번 우리가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이 각각의 동그라미 사각형들은, 네, 우리가 25개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여기서, 이 각각의 데이터에는 집이 거래된 기간이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은, 기간이 얼마일까를 예측하시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회귀 문제가 되겠죠. 네. 여기서 먼저 우리가 RSS, Residual Sum of Square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들고 옵시다. 이 값은 각 값을 평균에서 뺀 값의 제곱의 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뭘 찾고 싶냐면은 어떤 경계값 S를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 S를 적용했다는 건 실제로 이 값들을 어떻게 구분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S를 적용을 해서. 그러면 S를 적용했으니까 어떤 구간이 R1, R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될 텐데 R1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RSS와 R2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RSS를 미니마이즈 하는 형태로 이 S를 잘 찾으면 우리가 이 모델을 회귀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 새로운 집을 가지고 이 집은 언제 팔릴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네, 얘들이 다 R1에 있다면 R1들의 평균이 예상 판매 기간이 되겠죠. 너무 부정확할까요? 그럼 한 번 더 쪼개던가, 그죠? 이게 디시전 트리의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로 S를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빨간색 바운더리와 파란색 바운더리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 네, 이 빨간색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녀석이 이 R1에 해당되는 녀석, 파란색 바운드에 들어가는 녀석이 저 R2에 해당되는 녀석,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얘기했는데요. 이 파란색이 이게 R2인가요? 일단, 네, 한번 계속 진행을 해보죠. 네. 이 경우에도 인포메이션 게인은 페어런트의 RSS와 차일드의 RSS를 구분하려고 해서 그 차이로 이걸 정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원래 있던 녀석의 평균이 11이라 RSS가 62.7이라면 그 자식들은 그만큼 더 차이가 날 것이고, 네, 0.7 이렇게 나온다고 치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RSS가 62.7이었는데 그 자식들의 RSS의 평균은 훨씬 더 작아지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게 0보다 크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게인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할 것을, 더 분화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네, 이런 디시전 트리의 단점은 주어진 트리 데이터들을 지나치게 오버피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그 값들을 통합해서 최종 예측을 결정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앙상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앙상블 모델은 여러 독립적인 모델의 결과를 통합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머신러닝의 기법을 말합니다. 분류일 경우에는 메이저너티 포팅, 그러니까 가장 값이 큰 녀석을 결정하는 거고요. 회귀일 경우에는 어그러게이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SVM 얘기를 해보죠. SVM은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서포트 벡터를 찾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 파란색 그룹과 빨간색 그룹을 구분하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떤 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잡았을 때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점도 파란색 그룹이겠죠? 여기 있는 점도 파란색 그룹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이쪽에 생기는 점들 중에서 파란색 그룹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녀석들을 더 안정적으로 찾으려면 디시전 바운더리에 제일 가까운 파란색 점과의 거리가 클수록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이 마진은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면은 보세요. 이렇게 마진이 없는 디시전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만 옆으로 빗나가도 디시전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 점은 빨간색으로 분류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넉넉하면
좀 이렇게 빗나가는 점들도 우리가 잘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 개념은 실제로 디스전 바운더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점들을 우리가 서포트 서포트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 서포트 벡터가 최대 마진을 보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서포트 벡터는 네, 변수 두 개를 쓰는 경우에는 세 개의 서포트 벡터가 존재하고, n 개의 변수를 쓸 때는 n 플러스 1개의 서포트 벡터가 존재합니다. 네. 이 서포트 벡터를 유도하는 과정은 실제로 이 직선의 식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선의 수직한 벡터를 우리가 세타 0, 세타 1이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와 절편을 결정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벡터를 주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의 디시전 바운더리의 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벡터 형태로 표시를 하면은 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세타는 세타 0, 세타 1, x는 x0, x1 또는 x1, x2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런 벡터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결국 이 식은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 세타의 의미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의 수직한 벡터, 법선 벡터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어떤 점을 적용했을 때 0보다 큰 점들과 어떤 점을 적용했을 때 0보다 작은 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큰 점들은 이쪽에 있는 점들이 될 거고요. 0보다 작은 점은 이쪽에 있는 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은 x 플러스 그룹이고 이쪽 그룹은 x 마이너스 그룹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0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주면은 어떤 한 기준을 한 직선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두길 원해요. 이걸 비무장지대라고 해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걸 더 뚜렷하게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조금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x 플러스는 1만큼 더 갔으면 좋겠고 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만큼 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0보다 작다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로 해서 이 0과 1이라고 하는 어떤 마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결국 이제 이 식은 x 플러스에 대한 식은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 마이너스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는 실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서포트 벡터하고 x 플러스로 이동한 녀석과 x 마이너스로 이동한 녀석 사이의 거리를 생각을 해보자면, 네, 뭐 x 플러스로 이동한 녀석의 거리는 이거 직선과 점의 거리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x 마이너스로 이동한 녀석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인 이만큼이 유지가 되도록 이제 서포트 벡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그래서 얘를 최대화시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마진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값을 최대화하는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을 제한을 합니다. 근데 보세요. 세타분의 2를 최대화한다는 건 이 말을 뒤집으면 세타가 만약에 분자로 올라오면 얘를 최소화한다는 거와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최소화하도록 이 식을 풀어라 라고 하는 어떤 제약 조건을 주고 문제를 푸는 이런 식의 문제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아마 이런 문제는 풀어봤을 거라고 기억을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최소화시키도록 이걸 이 두 개의 F식을 만족을 시키면서 이걸 최소화시키도록 해라라고 하면은,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만한 그 로스 함수로 이와 같은 형태의 로스 함수를 적용을 하고, 이걸 우리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람다 값을 결정을 하면서 이걸 최소화시키는 이런 식의 문제로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서포트 벡터는 약간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뭐 실제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여러분들이 어떤 구현된 형태도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이게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NN입니다. KNN은 어떤 벡터의 데이터에 대해서 본인에게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로부터 어떤 자신의 레이블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한자로 얘기하자면 유유상종 이렇게 되겠죠. 나하고 가장 가까운 녀석들로부터 나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쓸 수 있습니다.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나는 파란색 클래스야. 또는 리그레이션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너 이 세 개의 값의 평균으로 나를 결정하겠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거리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 거리를 정의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건 유클리드 거리가 있죠. 이거는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스퀘어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맨하탄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맨하탄은 이렇게 세로로 쭉쭉 뻗어 있는 에버뉴가 있고요. 가로로 쭉쭉 뻗어 있는 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려면 이 건물들을 부수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에버뉴를 따라서 쭉 이동했다가 스트리트를 따라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둘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렇게 갈 수 없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x축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x2-x1, y축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y2-y1. 절대값 씌워야겠죠? 이거 더하는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 말라노비스 디스턴스가 있는데 이건 분산을 고려하는 겁니다. 보세요. x가 여기 있고 분포가 이렇게 돼 있어요. y는 엄청나게 x와는 다른 분포입니다. 그죠? 왜냐면 x 주변에 데이터들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 정도가 났어요. 그런데 80점을 받은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시험 잘 본 건가요? 네, 엄청 잘 본 겁니다. 그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보세요. 평균이 50점이고, 네, 표준 편차가 한 30점? 뭐, 한 40점 정도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이렇게 넓게 분포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y는 왼쪽에 있는 분포의 y에 비해서 x에 비교적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80점 정도 맞았다고 쳐도 뭐 마이너스 10점에서 90점 사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얘는 결코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는 분산을 고려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면 거리를 작게 만들고 분산이 작으면 거리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렇게 시그마 분의 1을 곱하는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비셰프 디스턴스는 이 모든 축의 거리 중에서 가장 큰 거리를 체비셰프 디스턴스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빨간색 점과 파란색 빨간색 점 사이의 거리는 얘는 x축으로는 3만큼 떨어지고 y축으로는 0이죠. 3입니다. 더 큰 걸 고르기로 했잖아요. 이 거리 중에 더 큰 녀석을. 얘는 x축으로는 3이고 y축으로는 1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입니다. 왜? 더 큰 걸 고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 쌍의 빨간색과 파란색 점은 거리가 체비셰프 디스턴스는 다 같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세요. KNN은 쉽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X가 데이터고 뭐 Y가 레이블이고 여기서 뭐 어떤 쿼리를 던졌는데 K개의 점들 중에 대해서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 별이 쿼리인 거고요. 색과 파란색의 위치가 X인 거고 얘가 이 위치가 X인 거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값이 레이블 또는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는 일단 이 거리들을 쭉 계산을 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부터 먼 거리까지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이 녀석이 여기 올 거고요. 그 다음 가깝게 있는 이 파란색이 이 녀석이 여기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운 이 빨간색 두 개가 이렇게 올 거고요. 나머지 파란색들이 이 뒤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할 건 이겁니다. 이 중에서 K개를 선택해요. 만약 내가 3개만 쓰겠다. 그럼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5개를 쓰겠다. 그러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내가 7개를 쓰겠다. 그러면 파란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레이블이 되는 거고, 이 값들의 평균을 요구하겠다. 이게 밸류가 되는 겁니다. 이 레이블은 분류 용도로 쓰겠다는 거고, 밸류는 회귀 용도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값을 리턴하면 되는 거죠. 네, 이 KNN은 네, 분류 모델 중에 가장 단순한 모델일 겁니다. 뭐 그냥 소팅만 하면 되니까요. 근데 K를 굉장히 정교하게 잡아야 됩니다. K가 너무 작으면 네, 바로 옆에 있는 녀석이 따라가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돼버립니다. 너무 크면 언더피팅이 돼버리고요. 근데 여기서 효율적으로 어떤 거리를 계산하는 자료구조, 예를 들면 BSP 트리 같은 걸 사용을 하면은 꽤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네, 이 방법은 모델이 없죠. 트레이닝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뭐 장점이긴 한데 대신 매번 할 때마다 이 소팅 다시 하고 계산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점이 또 들어오면 얘 기준으로 다 소팅 다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연산 시간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디시전 트리, SVM, KNN 얘기했고요. 다음에는 앙상블 모델하고 분류 모델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